안녕하세요. 문학축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입니다.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에 관한 내용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914년에 발표된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집 더블린 사람들의 출판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작가는 이미 1905년에 대부분의 수록작을 완성했지만 출판사와 분쟁이 벌어지면서 출판이 10년 가까이 늦어졌죠. 이 과정에서 무려 18번이나 원고 수정을 거쳐야 했고 특정 작품들이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조이스가 이 단편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집필할 당시 23살 정도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작가로서 원숙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죠. 더블린 사람들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의 다양한 인간상을 여러 각도로 조망하여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15편의 작품들이 저마다 다른 색깔과 맛을 보여주죠. 이 영상에서는 마지막 작품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작품들도 놓치지 마시고 꼭 읽어보세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게이브리얼이라는 남자고 그의 아내인 그레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게이브리얼은 크리스마스 무도회에서 아이버스란 여자에게 비난을 받게 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트 모컨, 줄리아 모컨 자매는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연례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해 무도회를 열어왔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무도회를 주최합니다. 그들의 조카인 메리는 왕립 음악원을 나왔고 부유한 집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으며 고모들인 케이트와 줄리아도 나름의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마침내 무도회가 열리는 날, 많은 손님들이 차례로 도착해 계획대로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고 뒤늦게 모컨 자매의 조카 게이브리얼과 그레타 부부가 도착합니다. 시끌벅적한 환영 인사가 끝나고 그들은 손님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데 게이브리얼은 아이버스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녀는 게이브리얼이 데일리 익스프레스라는 친영국 성향 잡지에 문학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며 그를 비난하죠. 영국에 대한 아일랜드 사람들, 특히 더블린 사람들의 뿌리 깊은 반감을 잘 알고 있는 게이브리얼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이버스는 아일랜드의 서쪽 지방에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는데 게이브리얼은 다른 나라로 갈 계획이 있다고 하죠. 그러자 그녀는 게이브리얼에게 아일랜드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를 가야 할 이유가 있겠냐며 대놓고 그에게 친형파라고 해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춤을 다 추고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게이브리얼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아이버스는 집으로 가죠. 그는 아이버스가 서둘러 떠난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 거의 요리가 준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죠. 이모들의 부탁으로 게이브리얼이 거의 고기를 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리를 주재하고 손님들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게이브리얼은 이모들이 사전에 부탁한 대로 손님들 앞에서 준비한 환영사를 말하기 시작하죠. 환영사의 주된 내용은 옛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모임을 이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이모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마무리하죠. 이모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게이브리얼의 환영사를 기쁘게 들었고 파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파티가 파하고 손님들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손님 중 하나인 바텔다시는 훌륭한 목소리로 오림의 처녀라는 노래를 불려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게이브리얼과 그레타 부부도 그곳을 떠나 눈이 내리는 와중에 묵고 있는 숙소로 돌아가는데 게이브리얼은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숙소에 도착한 그레타는 창백한 표정이었고 남편이 그 이유를 묻자 아까들은 오림의 처녀라는 노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결혼 전 소녀 시절에 마이클 퓨리라는 소년이 자신을 매우 좋아했으며 그 노래를 즐겨 불렀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죠. 그런데 자신이 수녀원 기숙학교로 떠나기 전날 퓨리가 비에 잔뜩 맞으며 집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그레타는 놀라서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으로 자신이 퓨리를 죽게 만들었다며 울음을 터뜨리죠. 그레타는 울다 지쳐서 잠들고 게이브리얼은 잠든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상념에 잠기는 와중에 눈이 온 도시에 내립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제목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을 집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더블린 사람들의 결론 같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 작품의 제목을 죽은 사람들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더블린 사람들의 주제를 알 수 있을 것이 틀림없죠. 사실 소설 속에는 다양한 죽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메리의 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되었고 그레타를 사랑했던 소년 마이클 퓨리도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가 지칭하는 죽은 사람들은 소설 속 등장인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있는 더블린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주인공 게이브리얼이 식사 시간에 사람들 앞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는 과거 사람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당시 더블린 사람들, 아일랜드 사람들이 고수하고 있는 전통적인 정체성과 고유의 문화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틀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성실한 노력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의무, 살아있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직접적으로 이런 생각을 드러내죠. 작품 속에서 게이브리얼은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기고문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이 잡지는 친영국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죠. 또한 그는 조국 아일랜드 대신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 두 가지로 인해 아이버스에게 친영파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게이브리얼은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생각을 구현한 인물로 쇄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과는 배치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작가의 생각으로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살아가야 했지만 당시 그들은 아이버스처럼 아일랜드의 독립이라는 대의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조이스가 보기에는 당시 조국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같은 상태로 보였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 모두 망령이 되어가고 있었다. 늙어서 비참하게 시들어 사라지는 것보다 차라리 열정이 가득한 영광의 순간에 다른 세상으로 용감히 뛰어드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견해 차이 때문에 제임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을 발표하던 당시에 실제로 고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임스 조이스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작가 제임스 조이스도 이 작품을 자국민들에 대한 비판으로 마무리하진 않으며 그가 이 작품을 쓴 의도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소설을 통해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속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에서야 비로소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블린 사람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이 소설을 에피퍼니, 즉 갑작스러운 종교적인 깨달음을 보여줌으로써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습니다. 그리고 그 에피퍼니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는 사건은 게이브리얼의 아내, 그레타가 고백한 옛사랑 마이클 퓨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무도회가 끝나고 아내와 함께 숙소에 돌아온 게이브리얼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정작 그레타는 오림의 처녀라는 노래 때문에 마이클 퓨리와의 추억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죽음이 자신 탓이라고 고백하면서 울다 지쳐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며 게이브리얼은 아내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게이브리얼의 눈에 관용의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관용은 단순히 한 남자가 자기 아내의 과거를 포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소설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명료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부드럽게 살포시 전 우주에 살포시 부드럽게 마지막 종말을 향해 하강하듯이 모든 산자들과 죽은 자들 위에 내려앉는 소리를 들으며 그의 영혼도 천천히 희미해져 갔다. 아일랜드 전체에 내리기 시작한 하얀 눈은 어떤 차별도 없이 고루 모두를 덮어가는데 이 장면은 모든 차이점을 초월한 관용을 상징하는 것이죠. 앞서 죽은 자들은 구세대적 가치관에 젖어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작가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진짜 주제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마치 흰 눈이 모든 것을 뒤덮듯이 관용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호텔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게이브리얼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이브리얼 개인에게 있어서 이모들이 주최한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꽤 피곤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일랜드 밖으로 여행을 가고 데일리 익스프레스라는 잡지에 기고를 한다는 이유로 친형파라는 노골적인 비난을 받죠. 만찬 시간에는 이모들의 부탁으로 거위고기를 나눠주며 축하사를 연설하기도 했는데 나름 성공적이긴 했지만 피곤한 일임에 틀림없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게이브리얼이라는 인물은 아일랜드의 독립이라는 거대 담론과 이상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통 일색인 이모들 저택에서의 파티는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심지어 손님들이 차례로 떠나가는 시점에
바텔다시라는 사람이 부른 오림의 처녀라는 노래도 옛 아일랜드 곡조에 따른 것이죠. 마침내 모든 일정이 끝나고 게이브리얼은 아내 그레타와 함께 묵고 있는 호텔로 돌아오는데 그가 느낀 해방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문 앞에 서자 그는 그들이 일상의 삶과 의무로부터, 가정과 친구로부터 벗어나 거칠고 찬란한 마음으로 새로운 모험을 향해 함께 도망쳐 나온 듯 느껴졌다. 한마디로 게이브리얼에게 호텔이란 공간은 일상과 전통이 부여하는 삶의 의무로부터 도피하는 공간, 즉 도피처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막상 호텔에서 그는 마이클 퓨리라는 소년과 있었던 과거의 추억에 빠져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고 의기소침해지죠. 그리고 울다 지친 아내를 들여다보던 게이브리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이들을 품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호텔이란 존재는 게이브리얼에게 처음에는 도피처의 의미였지만 최종적으로는 깨달음을 얻는 공간으로 화해버린 겁니다. 전통과 의무라는 것과는 대조적인 점에서는 같지만 그에게 있어 호텔은 단순한 도피처 이상의 의미 있는 공간이 된 셈입니다. 여기까지 더빌린 사람들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